1920년대 후반의 경성은 마치 오래된 비단처럼 찬란함과 퇴색이 교차하는 도시였다. 종로 내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가운 심장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전차 궤도를 따라 깔린 가스등이 뿜어내는 누런 불빛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기생과 일본 상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 조선인 상점가의 깊은 골목에는 허름한 조선 옷을 입은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가 눅진한 공기처럼 깔려 있었다. 종로의 부는 조선에서 뽑아낸 것이었으나 그 열매는 항상 침략자의 몫이었다. 조선의 거리를 걷고 있지만 조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거리. 그곳이 바로 종로였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묵직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구마적. 그의 본명은 기억하는 이가 드물었다. 마적은 만주 벌판을 누비던 도적 때를 일컫는 말이었고 구는 그의 성이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그 이름은 단순한 성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이자 힘이었고 경성 종로 상권을 지배하는 불문율이었다. 그는 180cm가 넘는 거구였지만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걸음걸이에는 깃털 같은 정교함이 있었다. 투박한 외투 아래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의 육체는 마치 강철처럼 보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의 표정은 이미 그가 이 거리의 모든 희로애락을 지배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낡은 요릿집 미당 앞에 멈춰섰다. 요릿집 안에서는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친일파 유지들의 시끄러운 술자리가 한창이었다. 구마적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낮게 읊조렸다. 쥐새끼들.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가 섞여 있었으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용광로처럼 번뜩였다. 그는 그들을 위해 이 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의 상인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낭인과 순사들의 과도한 횡포로부터 종로를 보호하는 벽이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대로 왕으로서 종로를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그의 등장은 종로라는 무대 위에 던져진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그 자체였다. 구마적이 미당 골목을 지나 종로 이가로 접어들자 거리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시끄러운 술자리 소리는 사라지고 그를 알아보는 상인들의 숙연한 침묵이 뒤따랐다. 길을 걷던 보부상들이 깍듯이 고개를 숙였고 노점상들은 그의 시야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들은 구마적에게 두려움과 존경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의존성을 동시에 느꼈다. 종로 상인들 사이에서 구마적은 단순한 주먹이 아니라 종로의 지보였다. 그의 이름 석자가 조선 상인들의 쌈짓돈을 강탈하려는 일본 낭인과 건달들을 막아주는 단단한 부적이었다. 그의 패거리들이 매일 밤 종로를 순회하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조선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마적 형님이 계시니 오늘은 맘 놓고 잡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만든 것은 단지 힘이 아니었다. 3년 전 종로의 패권이 걸렸던 대결, 우미관 뒤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종로를 호령하던 곰이라 불리던 거한이 있었다. 곰은 무식한 폭력으로 상인들을 착취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순사와 결탁하여 조선인의 고혈을 빨았다. 구마적은 그 곰과의 대결에서 맨주먹으로 나섰다. 곰의 몽둥이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을 때 미동도 없이 그 충격을 받아낸 그의 강인함은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정말 전설이 된 것은 그가 곰을 쓰러뜨린 후의 행동이었다. 그는 곰과 그의 잔당들에게 종로에서 조선 상인에게서 빼앗은 돈은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돌려주라고 명했다.
피로 물든 싸움 끝에 획득한 패권이었지만 그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질서를 세웠다. 그 순간부터 구마적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주먹의 우두머리가 아닌 약한 자들을 위한 폭력을 휘두르는 왕의 상징이 되었다. 상인들은 그에게 통행세를 바쳤지만 그것은 착취가 아니라 보호료였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종로의 조선 상인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도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었다. 구마적은 미련한 듯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름의 무게란 이런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안위가 자신의 주먹과 결정에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종로는 다시 양육강식의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권력은 겉보기엔 강대했으나 사실은 수많은 염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외로운 성체와 같았다. 그리고 그 성체에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자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기 마련이었다. 그의 등 뒤로 아직은 희미한 그러나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구마적은 종로의 뒷골목을 걸어 자신이 머무는 2층 목조 건물로 들어섰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무실이었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신복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아지트였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묵직한 외투를 벗어던졌다. 강철 같던 그의 몸에는 흉터가 많았다. 그 흉터들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치렀던 무수한 대가의 기록이었다. 넓은 방에는 값비싼 중국 술과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지만 구마적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종로의 왕이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경성의 모든 주먹들이 그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였다. 그러나 이 왕좌는 지독히도 고독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의 오랜 신복 중 하나였던 쌍칼이 사소한 돈 문제로 상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구마적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자신이 세운 조선 상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깬 행위였다. 다음 날 아침 구마적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쌍칼을 불러 세웠다. 쌍칼은 자신이 구마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항변했지만 구마적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쌍칼의 주먹을 부러뜨리지도 목숨을 빼앗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쌍칼에게 조직에서 영원히 나갈 것을 명했다. 내가 피 흘린 대가는 인정하나 종로의 질서를 깨는 대가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날 밤 구마적은 홀로 술을 마셨다. 쌍칼을 내치는 일은 가장 아끼는 동생의 팔을 잘라내는 고통과 같았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나머지 수백 명의 부하들이 그의 원칙 앞에 복종하고 수천 명의 상인들이 그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었다. 권력은 때로 가장 아픈 것을 베어내는 결단력을 요구했다. 그는 주먹 세 개의 피로 얼룩진 논리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화려한 술자리와 아첨하는 기생들, 넘쳐나는 돈과 힘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곁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왕좌에 앉아 있을수록 그는 더욱더 깊은 심연 속으로 홀로 가라앉는 듯했다. 밖에서는 부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조차 구마적에게는 자신을 지켜보는 감시의 눈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 멀리 종로 내거리의 불빛이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그의 것이었지만 그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구마적은 마치 그림자처럼 홀로 그 거대한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 고독한 정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는 늘 완벽한 힘과 완벽한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그를 점점 더 인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구마적의 지배가 확고해지기 전 종로의 밤거리는 일본에서 건너온 낭인들의 무법지대와 다름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다케시였다. 검술을 배웠던 다케시는 그 잔인함과 기술로 조선인 주먹들을 도륙했고 종로를 일본인 상권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구마적은 다케시를 단순한 적이 아닌 조선 주먹의 자존심과 생존을 건 숙명적인 대결 상대로 여겼다. 이 대결은 2년 전 종로와 충무로를 가르는 경계의 좁은 골목에서 새벽녘에 벌어졌다. 그날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으나 그 빛은 두 사내의 격렬한 대결을 더욱 냉정하게 비추었다. 다케시는 일본도를 들고 있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구마적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곧 최고의 무기임을 증명하려 했다. 다케시의 도는 빠르고 정확했다. 구마적의 어깨와 팔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붉은 선혈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구마적은 밀리지 않았다. 그의 공격은 화려함 없이 투박했으나 한 번 닿을 때마다 다케시의 방어선을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필사적인 광기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의 압도적인 끈기의 대결이었다. 구마적은 피를 흘리면서도 끈질기게 다케시의 틈을 노렸다. 마침내 다케시의 검이 허공을 가르는 찰나 구마적은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다케시의 몸통에 그대로 박혔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다케시는 벽에 부딪혔고 손목의 힘이 풀리며 일본도는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구마적은 숨을 헐떡이며 다케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마적은 피를 닦아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종로에 피를 묻히지 마라. 이 거리는 너희들의 전리품이 아니다. 다케시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났다. 이 사건 이후 일본 낭인들은 구마적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종로에서 감히 행패를 부릴 수 없었다. 이 승리는 구마적에게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닌 종로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립해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다케시와의 대결은 종로에서 조선 주먹의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구마적의 권력은 명실상부한 절대 권력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그 누구도 구마적에게 정면으로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절대적인 힘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 힘을 무너뜨릴 새로운 균열을 준비해 놓기 마련이다. 구마적은 자신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으나 경성 외곽의 어둠 속에서 차갑고 냉철한 새로운 바람이 이미 돛을 올리고 있었다. 종로의 태양 구마적이 가장 높이 빛나고 있을 무렵 경성의 서쪽 변두리 영등포와 용산 일대에서는 차가운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신마적. 그는 구마적처럼 거구도 폭발적인 힘을 자랑하는 무력의 상징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겉모습만 보면 여느 양복쟁이와 다를 바 없이 깔끔하고 날렵했으며 언제나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신마적은 구마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했다. 구마적이 주먹과 카리스마 그리고 의리라는 옛 질서를 통해 종로를 장악했다면 신마적은 지식, 자금, 그리고 정보라는 새 시대의 무기를 활용했다. 그는 무턱대고 싸움을 걸기보다 먼저 경성 주변의 소규모 사채업자들과 물류창고 관리자들을 포섭했다. 그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모든 경제활동의 흐름과 정보를 얻어냈다. 신마적의 조직은 주먹으로 물건을 빼앗는 대신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는 부하들에게도 주먹 세계의 낡은 관습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했다. 부하들은 싸움꾼이기 이전에 장부를 읽고 상황을 분석하는 기민한 정보원이어야 했다. 신마적의 부하들은 폭력 대신 얇은 공책과 연필을 품고 다녔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경성 외곽의 불안정한 경제 주체들에게 빠르게 침투했다. 그들은 구마적의 카리스마보다 신마적의 계산된 효율성에 더 큰 안정감을 느꼈다. 신마적에 대한 소문은 처음에는 종로의 귀퉁이에서 잡담처럼 떠돌았다. 영등포에 새로운 마적이 나타났는데 아주 머리가 좋다고 하더군. 구마적의 신복들은 코웃음을 쳤다. 마적은 구마적 형님 한 분이시지. 하찮은 잡놈이 이름만 베낀다고 해가 달이 될 수 있나?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신마적은 종로의 상권을 지탱하는 물류 루트와 금융, 고리들을 마치 거미줄처럼 은밀하게 연결하고 있었다. 그의 조직은 겉으로 드러나는 충돌 없이 마치 바닷물이 흙을 침식하듯 조용히 구마적의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구마적에게 상납금을 바치던 충무로의 한 거대 객주가 갑자기 종로를 떠나버렸다. 구마적은 의아해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객주는 이미 신마적의 자금 지원을 받아 영등포에 더 큰 상회를 열고 있었다. 구마적의 절대 권력 아래 균열의 서막이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균열의 이름은 신마적이었다. 신마적의 등장은 당장 종로거리에서 피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구마적의 조직 종로파 내부에서는 미묘하고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구마적은 폭력의 시대에 살았지만 신마적은 돈의 시대를 대변했다. 구마적의 오랜 부하들은 힘과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낡은 방식으로 주먹을 사용했고 상납금을 받아 분배하는 단순한 구조에 익숙했다. 그러나 신마적은 달랐다. 그는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 종로파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약한 고리인 탐욕을 건드렸다. 신마적은 구마적의 주요 수금처 몇 군데를 은밀히 접촉했다. 당신들이 구마적에게 상납하는 돈이 얼마인가? 내가 그 절반만 받고 대신 당신들의 상권을 3배로 키워줄 방법을 알려주겠네. 종로의 왕이 바뀌어도 장사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 제안은 특히 종로의 변방에서 활동하며 구마적의 직접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중간급 조직원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구마적의 아래에서는 계급과 위계 때문에 더 큰 부를 가질 수 없었지만 신마적의 제안은 그들에게 계산된 탈출구를 제공했다. 종로파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주먹들은 여전히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줄어들었다. 상인들은 여전히 상납금을 냈지만 그 돈은 구마적의 장부가 아닌 신마적의 비밀 잔부로 흘러들어갔다. 구마적은 이 변화를 감지했다. 직접적인 도발이 없었기에 분노를 터뜨릴 명분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부하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만과 불안정성이 그를 괴롭혔다. 평소 그를 우러러보던 부하들의 눈빛에 미세한 의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구마적의 힘을 존경했지만 신마적이 제시하는 새로운 부의 논리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구마적은 홀로 앉아 종로의 지도를 펼쳐놓고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견고한 성과 같다고 믿었으나 신마적은 성벽을 부수지 않고 성의 토대 아래에 터널을 파고 들어오고 있었다.
무력을 쓰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나의 질서를 잠식하는가. 구마적은 신마적의 교활함에 분노하기보다 그 새로운 방식의 효율성에 섬뜩한 경계심을 느꼈다. 신마적은 주먹 세개를 피 튀기는 전쟁터가 아닌 냉철하게 수를 주고받는 장기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구마적은 지금 자신이 가장 익숙한 싸움이 아닌 가장 낯선 심리전과 경제전쟁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이었다. 왕좌는 여전히 그의 것이었지만 그 아래 땅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긴장감이 극도로 팽팽해지던 어느 초가을 저녁, 구마적은 그의 시대가 끝없이 이어지리라 여겼던 종로의 중심에서 자신을 그림자처럼 잠식해오던 새로운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다. 장소는 종로 최고의 술집 화월루. 구마적은 상인 회의를 마치고 신복 몇 명과 함께 자리를 뜨려던 참이었다. 그때 정장 차림에 낡은 코트를 걸친 사내가 56명의 단정하고 날렵한 젊은이들을 대동하고 화월루 입구로 들어섰다. 사내는 구마적을 보자마자 멈춰섰다. 그가 바로 소문 속의 신마적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선 채 짧은 순간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서로를 탐색했다. 구마적은 우뚝 선 거구로 낡았지만 위험 있는 전차와 같았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풍파와 수많은 싸움의 승리가 새겨진 깊고 거친 강물과 같았다. 반면 신마적은 구마적보다 왜소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는 힘 대신 냉정한 지성이 흘러나왔다. 신마적의 눈빛은 마치 잘 세공된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투명했으며 구마적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재단하려는 듯 예리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신마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구마적 어르신이십니까?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저는 신마적이라고 합니다. 종로의 새로운 질서를 찾아 잠시 인사드립니다. 구마적은 그의 호칭에서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그 속에서 존경 대신 조롱과 조소를 읽었다. 구마적의 신복들이 분노하여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구마적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신마적이라. 낡은 이름을 탐하는군. 종로에 새 질서가 설 자리는 없다. 내 질서가 곧 종로다. 구마적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그 자체로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권위가 있었다. 신마적은 빙긋이 웃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질서는 주먹이 쥔 방망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성은 주먹이 아닌 자본과 계산 위에 놓인 질서를 원합니다. 구마적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신마적은 정면으로 구마적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고 있었다. 자네는 내 시대의 끝인가? 구마적의 질문은 대결을 예고하는 선언이었다. 신마적은 고개를 살짝 숙여 경의를 표하는 척했다. 끝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잠시 쉬실 때입니다. 제가 어르신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왕관은 제가 가져가야겠지요. 두 거목의 조우는 짧았지만 화약 냄새를 풍겼다. 구마적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섰다. 신마적은 구마적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등을 보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날 밤 구마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신마적이 단순한 주먹이 아님을 깨달았다. 신마적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은 주먹이 아니었다. 두 마적의 조우는 종로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이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닌 시대와 시대의 충돌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신마적은 화월로에서 구마적과의 짧은 대면을 마치고 돌아왔으나 그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묘한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구마적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낡은 것으로 규정하는데 성공했음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낡은 왕좌를 실제로 무너뜨릴 실탄이었다. 신마적은 자신이 묵고 있는 영등포의 허름한 일본식 여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신마적을 기다리는 한 인물이 있었다. 경성 제1의 친일거상으로 알려진 가네다 상회의 실질적인 주인 이치카와였다. 이치카와는 조선인이었으나 일제에 충성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는 종로 상권을 완전히 일본 자본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치카와는 구마적을 증오했다. 구마적의 보호 정책 덕분에 종로의 조선 상인들은 이치카와가 제시하는 약탈적인 조건의 계약을 번번이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마적의 존재 자체가 이치카와의 거대한 이권 확장 계획에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 어떻게 되었나, 신마적군. 이치카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물었다. 신마적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구마적은 곰처럼 강하지만 생각은 느립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합니다. 무력으로는 그를 꺾기 어렵습니다. 그의 몰락은 바깥이 아닌 그의 조직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마적은 종로파의 부하들이 이미 자금난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구마적의 조직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금줄입니다. 그 돈으로 나는 구마적의 신복들을 살 것이며 종로 상인들에게는 구마적보다 더 나은 조건의 보호를 약속할 것입니다. 이치카와는 신마적의 냉철한 분석과 효율적인 계획에 만족했다. 구마적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피를 보는 위험한 일이지만 신마적을 통해 비용 대 효과가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좋다. 내게 무제한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왕좌에 오르는 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종로의 모든 돈이 앞으로 우리 상회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마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이치카와 같은 친일파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신마적에게는 구마적의 권위 아래 영원히 2인자 혹은 3인자로 머무를 수 없다는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다. 그는 자금을 확보했다. 이제 신마적은 단순한 주먹이 아닌 거대한 시대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등장은 개인적인 대결을 넘어 일제의 자본이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인 종로를 집어삼키기 위해 내민 청부의 손이었다. 이 막대한 자금력은 곧 구마적의 조직을 안에서부터 부식시켜 나갈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었다. 신마적의 교활한 자금 공세는 구마적 조직의 심장에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조직의 쇠락은 거대한 싸움이나 유혈 사태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속부터 썩어 들어가듯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구마적 본인이었다. 상납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상납금의 흐름이 구마적의 조직을 우회하여 다른 곳으로 새나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구마적은 부하들을 불러 상인들의 안위를 직접 확인했지만 그들이 내놓는 보고는 매번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고는 정직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구마적에게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신마적의 돈 앞에 이미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혹은 직접 그 돈의 달콤함에 물들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균열은 구마적의 오랜 신복, 곰치의 이탈이었다. 곰치는 구마적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고 3년 전 곰과의 대결에서도
구마적의 뒤를 지켰던 충직한 부하였다. 하지만 곰치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돈을 요구하는 가족이 있었다. 신마적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신마적은 곰치에게 거액의 현금을 약속하며 구마적의 은신처와 주요 수금 루트에 대한 정보만을 요구했다. 곰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구마적에 대한 의리와 가족을 위한 현실적인 생존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어느 새벽 구마적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조직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구마적은 곰치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 대신 차가운 절망을 느꼈다. 곰치의 이탈은 단순한 부하의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마적 시대의 핵심 가치였던 의리의 몰락을 상징했다. 주먹보다 돈이 더 강한 힘을 갖게 된 시대의 증거였다. 구마적은 침묵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힘과 카리스마는 여전했지만 그를 둘러싼 조직은 이미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신마적은 단 한 번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구마적의 권위와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다. 자신의 쇠락을 인정하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신마적의 심장을 직접 도려내는 마지막 격전을 벌이거나. 고독한 왕은 이제 자신이 버티고 서 있는 성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구마적의 조직이 와해되는 속도는 구마적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곰치의 이탈 후 며칠 만에 구마적의 다른 핵심 부하들마저 사소한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종로파는 껍데기만 남았고 구마적의 명령은 더 이상 과거의 위엄을 갖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이 신마적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구마적은 쉽사리 행동에 나설 수 없었다. 그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유혈 사태를 막으려 했다. 그가 싸움에 나서는 순간 이는 단순한 조직 싸움이 아닌 종로 전체를 피로 물들일 내전이 될 것이었다. 그때 신마적에게서 전갈이 왔다. 어르신께서는 여전히 종로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종로의 상인들은 더 이상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전갈과 함께 구마적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장소와 시간이 적힌 쪽지가 전달되었다. 신마적은 구마적에게 최후의 정면 대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종로의 모든 주먹과 상인들 앞에서 누가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대의 심판이었다. 그날 밤 구마적은 홀로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힘으로 세운 질서, 고독한 왕좌, 그리고 배신으로 무너지는 기반. 자신이 다케시를 꺾고 종로를 지켰던 것은 결국 새로운 폭력과 탐욕의 물결을 막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인가. 곁에 있던 신복 중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다. 형님, 신마적은 너무 교활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기습해야 합니다. 구마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싸움의 방식을 내가 정할 때가 아니다. 신마적은 힘이 아닌 시대의 변화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다. 내가 그의 도전을 회피하면 나는 영원히 비겁하고 낡은 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는 신마적이 요구한 정면 대결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 그것은 그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방식일지라도 적어도 구마적이라는 이름이 짊어져야 할 마지막 명예와 책임이었다. 다음 날 새벽 구마적은 낡은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칼 대신 맨주먹을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종로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전자였다. 달빛 아래 그가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뒤로는 씁쓸하고 고독한 종로의 밤이 길게 드리워졌다. 신마적이 제시한 결전 장소는 인적이 드문 경성 교회의 폐허, 오래전 일본군이 사용하던 낡은 탄약 창고였다. 그곳은 종로의 화려한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시대의 그늘이 드리운 공간이었다. 구마적은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는 창고 안의 습하고 흙먼지 나는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 낯선 장소는 그가 늘 지배했던 종로의 중심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미 그의 시대가 중심에서 밀려나 변두리로 왔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잠시 후 신마적이 나타났다. 그는 홀로였다. 뒤에는 그를 수행하는 부하들 대신 침묵하는 어둠만이 있었다. 신마적은 구마적을 보자마자 얕게 고개를 숙였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이 대결이 무의미한 유혈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어르신의 시대 정신을 여쭙고 싶습니다. 구마적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시대 정신이라니 주먹 세 개에 무슨 거창한 논리가 필요하냐. 내 야심을 포장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왕좌뿐이 아니냐. 신마적은 고개를 들고 구마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왕좌는 물론 원합니다. 하지만 저의 야망은 어르신의 것과는 다릅니다. 어르신은 폭력으로부터 종로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방식은 낡은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억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 상인들은 여전히 일본 자본의 논리에 무력했고 어르신의 보호는 결국 일시적인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신마적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폭력 대신 계산과 합리로 종로를 지배할 것입니다. 조선의 돈이 일본의 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우리의 상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종로에 필요한 진정한 새 질서입니다. 구마적은 신마적의 논리에 흔들렸다. 그는 신마적의 말이 반쯤은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방식은 구시대적이었고 결국 일본 자본의 교활함 앞에서 무력했다. 그래서 나를 꺾고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합리인가? 결국 너 역시 나를 짓밟고 일어서는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구마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한계에 대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신마적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왕좌를 차지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폭력을 마지막으로 종결시킬 것입니다. 어르신, 이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르신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방패를 새로운 무기로 교체할 시간입니다. 구마적은 침묵했다. 신마적의 언변은 교활했고 그의 야망은 냉철했다. 구마적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한 명의 주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대 전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단판은 결렬되었다. 두 마적은 서로에게서 등을 돌렸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피와 힘으로 증명해야 할 최후의 결전뿐이었다. 구마적과 신마적이 합의한 결전의 시간은 자정이었다. 장소는 지난밤 단판이 이루어졌던 그 탄약 창고가 아닌 경성 외곽의 버려진 조선인 공동묘지 인근의 채석장이었다. 흙과 돌무더기가 쌓인 황량한 곳. 이 싸움이 두 왕자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두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장례식처럼 느껴지는 음침하고 서사적인 장소였다.
결전 직전 하늘이 무거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며 채석장의 흙바닥은 질척한 진흙으로 변했다. 빗물은 두 사내의 긴장감을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투지를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놓았다. 구마적은 외투를 벗고 우람한 상체를 드러냈다. 빗물이 그의 굵은 팔뚝과 가슴의 흉터 위를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 우뚝 선 낡았으나 여전히 부술 수 없는 조선의 거석 같았다. 그의 주변에는 단 2명의 충직한 부하만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반대편에는 신마적과 그의 부하들이 깔끔한 우위를 걸치고 있었다. 신마적은 여전히 흰 와이셔츠 위에 검은 조끼를 입은 채 침착하고 냉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부하들은 구마적의 조직원들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돈으로 산 충성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였다. 시간이 되었다. 신마적은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구마적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섰다. 빗물에 젖은 진흙이 그의 발 아래 으깨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구마적은 신마적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원한 싸움이다. 내 방식대로 교활하게 시작했을지 모르나 끝은 언제나 주먹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마. 신마적은 대답 대신 자신을 제외한 부하들 전부에게 구마적의 자녀 신복들을 제압할 것을 명했다. 치사하게도 신마적은 1대1의 순수한 대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적 우위를 이용해 주변을 정리하려 했다. 구마적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신마적은 역시 주먹의 명예 같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직 승리라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냉혈한이었다. 구마적의 신복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였다. 구마적은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신마적만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진흙탕에서 그는 자신의 시대와 신마적의 시대를 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비가 채석장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고 두 왕좌의 주인은 드디어 서로에게 다가섰다. 결투가 시작되자마자 구마적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투쟁 본능으로 돌아갔다. 질척이는 진흙탕 위에서 구마적은 신마적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른 탓에 과거의 전성기만큼 민첩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주먹에 실린 힘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비통함이 더해져 더욱 강력했다. 신마적은 구마적의 맹공에 잠시 당황했다. 구마적의 주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오는 듯한 자연재해와 같았다. 신마적은 구마적의 공격을 피하는데 급급했다. 구마적의 첫 번째 훅이 신마적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엄청난 충격에 신마적은 숨을 멈추고 뒤로 크게 휘청거렸다. 겨우 그 정도 힘으로 내 자리를 탐하는가. 구마적은 빗소리를 뚫고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방식이 새로운 시대의 논리 앞에서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격정적인 저항이 담겨 있었다. 구마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신마적을 코너로 몰아붙였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육체의 중량감을 이용해 신마적의 몸을 압박했다. 신마적이 방어벽을 세우고 버틸 때마다 구마적은 쉴 틈 없이 묵직한 공격을 퍼부었다. 구마적에게 이 싸움은 단순히 이겨야 할 대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여전히 정의롭고 의리로 가득 찬 시대를 대변하고 있음을, 돈과 교활함이
진정한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려 했다. 신마적은 구마적의 거친 파도 같은 공격에 휘둘리면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움을 잃지 않았다. 신마적은 주먹의 강함이 아닌 상대의 체력과 약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구마적이 힘을 실을 때마다 몸을 틀어 충격을 최소화했고 무리한 공격으로 구마적의 체력이 빠르게 소모되기를 기다렸다. 결투는 구마적의 일방적인 공세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굵은 빗방울과 질척이는 진흙은 구마적의 거대한 몸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그의 호흡은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구마적의 격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시대가 가진 모든 힘을 끌어내어 신마적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마적의 폭풍 같은 공세가 잠시 잦아들자 신마적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싸움이 시작된 후 단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구마적의 힘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체력을 소모시키고 구마적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빗물에 젖은 진흙탕은 구마적에게 불리했다. 거구인 그에게는 발을 헛디딜 위험이 더 컸고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해야 했다. 반면 날렵한 신마적은 이 지형을 이용해 치고 빠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구마적의 공격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을 때 신마적은 반격에 나섰다. 그의 공격은 구마적처럼 무지막지한 위압감이 없었으나 칼날처럼 예리하고 정확했다. 신마적은 구마적의 육중한 가슴이나 머리가 아닌 관절 부위와 하체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그가 날린 빠른 발차기는 구마적의 무릎과 정강이를 강타했다. 구마적은 통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격하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그 다음이었다. 신마적은 구마적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던 과거 다케시와의 대결에서 입은 흉터 부위를 정확하게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곳은 구마적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트라우마의 지점이었다. 지능적인 공격이었다. 신마적은 구마적의 주먹 세계 족보와 과거 기록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구마적의 신체적 약점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보력과 지략의 승리를 위한 계산된 일격이었다. 어르신의 시대는 이미 저의 정보 속에 있었습니다. 신마적은 싸늘하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통증이 전신을 꿰뚫는 듯했다. 구마적은 비틀거렸다. 그의 거대한 몸이 잠시 허공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신마적은 마지막 힘을 모아 구마적의 복부를 향해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구마적의 몸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뒤로 밀려났다. 그는 진흙탕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씻어내렸지만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주먹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과 냉철한 지략 앞에서는 그의 압도적인 힘마저 무력했다. 신마적은 승기를 잡았음을 알았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구마적의 위압적인 힘을 경험했고 그것을 꺾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것은 왕좌의 주인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신마적의 마지막 일격이 구마적의 복부에 정확히 꽂혔다. 구마적의 거대한 몸은 힘없이 뒤로 젖혀지며 질척한 진흙탕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등에서 터져나오는 흙탕물 소리가 빗소리 속에서도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구마적은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다. 그의 시야는 빗물과 피, 그리고 혼탁한 흙탕물로 인해 흐릿했다.
그는 주먹을 다시 쥐려고 했으나 온몸의 근육이 그의 의지를 배신하는 듯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강력한 육체는 마침내 한계를 고했다. 그는 패배했다. 단순한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 전체가 새로운 시대의 논리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힘과 의리로 지켜온 종로의 왕좌는 이제 그의 소나귀를 벗어나고 있었다. 구마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오직 맨주먹 하나로 경성의 모든 주먹을 압도했던 순간들. 조선 상인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 눈빛들. 그 모든 기억들이 빗물처럼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신마적은 구마적 위로 다가섰다. 그의 숨소리 역시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자의 냉정한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르신께서는 강하셨습니다. 하지만 강함만으로는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구마적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다만 그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회한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고독했고 주변의 변화를 읽는 것을 게을리했다. 그는 주먹의 힘을 믿었으나 결국 그 힘이 돈과 지략이라는 새로운 폭력에 무릎 꿇는 순간을 맞이했다. 신마적은 구마적을 완전히 끝장내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구마적을 내려다보며 이 패배가 모두에게 보여지는 상징이 되기를 원했다. 이로써 종로의 질서는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구마적은 이제 더 이상 종로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온몸으로 증명한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패배자의 피와 눈물 그리고 흙탕물을 섞으며 새로운 왕좌의 역사를 쓰고 있었다. 구마적이 쓰러지자 채석장을 가득 메우던 빗소리와 천둥 소리마저 잠시 잦아든 듯했다. 신마적은 승리했다. 그는 흙탕물 속에서 힘겹게 일어섰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폐허가 된 결전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부하들은 구마적의 마지막 신복들을 정리하고 신마적에게 몰려와 환호했다. 승리했습니다. 신마적 형님이 마침내 종로의 새 왕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으나 그 속에는 곧 손에 넣게 될 막대한 이권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신마적은 그들의 환호를 들었지만 얼굴에는 승자의 쾌감 대신 공허함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바라던 왕좌를 손에 넣었다. 폭력 대신 지략으로, 피 대신 돈으로 구시대의 거인을 꺾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이치카와 상회의 비밀 자금과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구마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뿐이었다. 신마적은 쓰러진 구마적의 곁으로 다시 다가갔다. 구마적은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르신. 신마적은 나직하게 불렀다. 저는 어르신이 왜 종로를 지키려 했는지 압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주먹은 시대의 파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파도를 타고 종로를 다스릴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냉정하게. 신마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마적의 시대착 오적인 명예가 남긴 여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구마적처럼 고독한 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구마적은 무력으로 고독했다면 자신은 계산과 냉정함으로 인해 고독할 터였다. 그의 부하들이 구마적의 처분을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깔끔하게 처리해야. 신마적은 단호하게 그 말을 잘랐다. 아니다.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가 그를 꺾었음을 알 것이고 내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신마적은 구마적을 남겨두고 폐허를 떠났다. 승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것은 새로운 희망이 아닌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승자의 고독과 시대의 씁쓸한 교체뿐이었다. 비는 그쳤으나 채석장 바닥에 남겨진 진한 핏자국은 새로운 왕의 통치가 결코 깨끗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신마적은 새로운 왕관을 썼지만 그것은 피와 흙탕물로 얼룩진 무거운 짐이었다. 신마적의 승리가 경성에 알려지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소문은 종로파의 와해와 구마적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했고 종로거리에는 냉랭하고 계산적인 새로운 질서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신마적은 구마적과는 달리 종로의 중앙에 거대한 아지트를 차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종로 상인 회의소 옆에 작고 깔끔한 사무실을 열고 장부와 서류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부하들은 이제 주먹을 휘두르기보다 상인들의 재무 상태를 체크하고 물류 이동 경로를 감시하며 일본 자본의 동향을 살피는 금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신마적의 통치는 구마적 시대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상인들에게 요구하는 보호료는 구마적 시대보다 낮아졌으나 대신 그의 감시망은 훨씬 더 촘촘해졌다. 신마적은 상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들의 모든 상업활동에 간섭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윤을 보장받으려면 손해를 감수할 줄도 알아야지. 이것이 신마적의 논리였다. 이로 인해 종로의 상인들은 안정을 얻었지만 구마적 시대에 누렸던 자유로운 숨통은 막히는 듯했다. 구마적의 보호는 투박하고 든든했지만 신마적의 보호는 계약서에 묶인 차가운 족쇄와 같았다. 구마적에게 충성했던 구시대의 주먹들은 신마적의 새로운 질서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싸움에는 익숙했지만 복잡한 장부와 이권 다툼에는 무능했다. 신마적은 그들 중 자신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을 흡수했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종로에서 내쫓았다. 신마적은 종로의 왕이었지만 그는 종로를 사랑하는 왕이 아니라 종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자에 가까웠다. 그의 통치 아래 상인들은 불안함이 줄어든 대신 점점 더 큰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구마적의 단순한 통치를 그리워했다. 아무리 거친 주먹이라도 최소한 인간적인 의리는 남아있던 시대를. 신마적의 새로운 질서는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였으나 그 기반은 돈으로 산 충성심과 조선인의 자존심을 억누른 불만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리고 이 불만은 곧 신마적의 냉철한 통치 방식을 정면으로 부술 새로운 불길을 찾게 될 것이었다. 신마적의 냉정한 통치가 종로를 지배한 지 몇 달이 흘렀다. 종로 상인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신마적과 그 뒤에 숨은 일본 자본가들의 통제 아래 있었다. 종로의 거리는 겉으로는 질서정연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증오와 불만이 끓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주먹들 사이에서는 구마적 시대의 영광과 신마적의 치사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갔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두한. 그는 구마적이나 신마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결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아직 1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명성은 이미 경성 일대의 주먹들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특히 그의 눈빛은 흔히 푸른 눈이라 불릴 만큼 맑고 강렬했으며 그를 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주먹 세계가 잃어버렸던 순수한 야성과 꺼지지 않는 불꽃을 느꼈다. 김두한은 힘을 과시하거나 조직을 모으는데 급급하지 않았다.
그는 주로 억울하게 당하는 조선인을 돕고 일본 낭인이나 폭력배들의 횡포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의 싸움은 계산적이지 않았고 오직 정의감과 분노에서 우러나왔다. 구마적에게 충성했지만 신마적에게 밀려나 좌절했던 구시대 주먹들, 그리고 신마적의 효율적인 통치에 억눌려 있던 종로의 젊은이들은 화 청년에게서 잃어버린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신마적의 차가운 계산의 질서가 아닌 김두한의 뜨거운 주먹의 의리를 다시 원했다. 소문은 빠르게 종로로 흘러들어갔다. 신마적의 귀에도 이 청년의 이름이 보고되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대단하여 이미 경성의 몇몇 일본 낭인들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신마적은 보고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어리다. 힘이 좋다. 결국 구마적의 복사판에 불과하군. 무력을 맹신하는 구시대의 잔재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신마적은 김두한을 자신이 이미 꺾었던 구마적 시대의 연장선으로 치부하며 경시했다. 그는 자신이 돈과 지략으로 무장했기에 어떤 주먹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신마적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김두한은 구마적의 투박한 의리를 계승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가진 예측 불가능한 패기를 가지고 있었다. 종로는 조용했다. 그러나 거리의 지하 깊은 곳에서 신마적의 질서를 뒤엎을 더 거대한 파도가 김두한이라는 푸른 눈의 청년을 중심으로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주먹 족보의 세대 교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패배한 구마적은 신마적의 명령대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는 더 이상 종로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상징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경성 외곽의 인적 드문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암자로 거처를 옮겼다. 구마적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으나 그의 영혼에 남은 상처는 더욱 깊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종로가 결국 자신의 손을 벗어나 자신이 경멸했던 냉정한 계산과 돈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암자에서의 삶은 고요하고 지독히 외로웠다. 그는 싸움으로 다져진 육체를 치유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 전체를 성찰했다. 나는 힘이 정의라 믿었다. 주먹을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 주먹이 시대의 변화라는 파도를 막지 못했구나. 그의 패배는 단순히 개인적인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시대의 명예와 의리가 신시대의 합리성과 자본 앞에서 무너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는 신마적의 교활함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신마적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가끔 그를 따르던 소수의 충직한 부하들이 몰래 암자를 찾아왔다. 그들은 종로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불만과 신마적의 횡포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다. 그들은 구마적이 다시 일어나 신마적을 꺾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구마적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 다시 주먹을 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싸움에 개입할 자격이 없었다. 다만 부하들의 이야기를 통해 김두한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청년은 나처럼 무력을 맹신하는가 아니면 구마적은 자신과 신마적의 대결이 주먹 세 개의 족보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혼돈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진 자리에 선 신마적의 질서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숙명이었다. 주먹 세 개의 왕좌는 영원히 고독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의해 시험받을 운명이었다. 구마적은 암자에서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은 몰락한 왕의 비애를 담고 있었으나 그 침묵 속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진정한 조선인의 질서를 푸른 눈의 청년이 혹시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도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싸움꾼이 아닌 시대의 관찰자로서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경성의 밤은 여전히 깊고 길었으나 그 어둠 속에서도 권력의 중심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구마적은 산속 암자에서 은둔하며 종로의 소식을 들었다. 신마적의 통치가 더욱 엄격해질수록 푸른 눈의 청년 김두한의 이름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고 있었다. 구마적은 알았다. 신마적이 자신의 몰락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다면 김두한은 신마적의 냉정한 통치 방식 자체를 거부하며 종로의 심장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신마적은 구마적을 꺾었지만 그는 경성의 주먹 세계가 원하는 근원적인 정의와 의리까지는 꺾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 구마적은 낡은 도포를 걸치고 암자를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종로가 아닌 신마적과 자신의 시대가 저물었던 폐허의 채석장이었다. 흙탕물은 이미 말라 있었으나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한 패배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구마적은 채석장의 가장 높은 돌무더기 위에 올랐다. 그는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종로의 불빛을 응시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신마적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제 또 다른 거대한 충돌이 시작될 참이었다. 김두한이 신마적을 꺾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주먹의 승리가 아닌 자본과 지략 위에 세워진 차가운 질서를 다허 뜨거운 의리와 순수한 힘으로 뒤엎는 완벽한 세대교체가 될 터였다. 구마적은 깊은 한숨과 함께 돌무더기 위에 침을 뱉었다. 그것은 자신이 패배한 장소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종로의 미래에 대한 기원이었다. 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자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조용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구마적의 마지막 뒷모습은 쓸쓸했으나 그의 눈빛은 고독했던 왕의 무게를 내려놓은 평온함을 찾은 듯했다. 이 소설 경성 백야는 구마적이라는 거목의 비극적인 몰락과 함께 그가 패배한 후에도 끝나지 않고 더욱 격렬해지는 주먹 세계의 족보 세대 교체를 암시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경성의 밤은 계속되고 새로운 왕 김두한과 신마적의 대결은 이미 다음 장을 예고하고 있었다.